안녕하십니까. 산업위생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산업위생 기사 필기 기출문제 2022년 제2회 기출문제 중에서 61번 문제부터 함께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1번 보겠습니다. 전기성 안염, 전광선 안염이라고도 하죠. 가장 관련이 깊은 비전리 방사선은 했는데요. 자, 우리가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전광성 안염 또는 전기성 안염은 전기 용접이나 자외선 살균 취급자 등 자외선에 노출되어서 발생되지요. 그래서 답은 1번의 자외선이 답이 되겠습니다. 62번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방사선의 투과력이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의 순서입니다. 투과력은 중성자 X나 감마, 베타, 알파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요, X나 감마, 베타, 알파니까 답은 2번 되겠다. 그죠? 전리작용은 중성자하고 순서 반대죠. 알파, 베타, X나 감마 순서였습니다. 두 가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63번 넘어가겠습니다. 소음에 의한 인체의 장애, 소음성 난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소음의 크기 영향을 주겠죠. 소음은 개인마다 감수성이 다르다라고 했죠. 그죠? 해당됩니다. 소음의 주파수의 구성이 어떤지도 영향을 주는데요. 발생 장소 때문에 난청을 일으키진 않죠. 그죠? 그 이외의 요인은 개인의 감수성, 음의 강도, 폭로하는 시간이 길수록, 그죠? 나머지 고주파 음이 유해하고, 충격음, 연속음이 유해하고, 반복 노출될 때 더 유해하겠습니다. 6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틀리셨다면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눈을 부시게 하지 않고 조도가 균일하여서 눈의 피로를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있습니다. 다른 거 작업에서 효율이 있다는 걸 따지지 않고요. 눈의 피로를 줄이는 데는 빛이 이렇게 직접 내려오면 눈부실 수밖에 없잖아요. 직접 내려오는 빛이 없을수록 눈이 편안하겠죠. 바로 전부 다 반사되는 빛만 내려오는 간접 조명이 답이 되겠습니다. 65번 넘어가겠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문제네요. 도르노선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우리가 도르노선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한번 볼게요. 자외선에서 도르노선은 파장이 280에서 315 나노미터 부분이었죠. 옹스트롱으로는 2800에서 3150 옹스트롱 정도 되었고요. 소독이나 살균 작용, 비타민 D를 형성해서 건강선, 생명선이다라고 했고, 피부 노화, 홍반, 각막염, 피부암을 유발하는 선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옳은 것은 가시광선 아니죠. 그죠? 자외선이고요. 280에서 315 옹스트롱이다. 이거는 나노미터일 때고, 옹스트롱은 2800에서 3150 옹스트롱의 파장의 자외선이었죠. 소독작용이나 비타민 D 형성 등 생물학적 작용이 강하다. 맞죠? 그죠? 절대 온도 이상의 모든 물체는 온도에 비례하여 자외선이 아니라 뭐죠? 열선, 적외선을 방출하잖아요. 그죠? 맞는 내용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6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실기까지 중요하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충격소음의 노출 기준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있습니다. 충격소음의 강도가 120dB일 때는요, 하루에 몇 회? 만 회까지 노출이 가능했죠. 그 다음부터 데시벨이 플러스 10이 되면 노출 횟수는 10분의 1로 감소됩니다. 그래서 130일 때는 1000회까지 노출되고요. 그 다음에 120일 때는 그 다음에 얼마입니까? 140이 되면 100회까지 노출되겠죠. 최대 음압 수준이 135를 초과하는 충격 소음에 노출해서 안 된다가 아니라 얼마를 140을 초과하는 음압 수준에는 노출되어서 안 된다라고 해야죠. 그죠?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충격 소음이란 최대 음압 수준 120dB 이상인 소음이 충격은 연속되는 게 아니라 탕 이렇게 끊어진다 그랬죠.
1초 이상 간격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맞는 설명은 바로 4번 되겠습니다. 자, 66번 넘어가겠습니다. 67번인가요? 네. 자, 네, 자주 나오죠. 감압에 따른 인체의 기포 형성량을 좌우하는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죠? 감압 속도, 조직에 용해된 가스량, 혈류를 변화시키는 상태는 맞죠? 산소 공급량과는 무관하다, 그죠? 자, 네, 아이고, 예,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감압 시에 조직 내 질소 기포 형성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조직에 용해된 가스량, 혈류를 변화시키는 상태, 감압 속도, 고기압의 노출 정도 이렇게 네 가지가 해당되었습니다. 자, 네, 68번. 작업 환경 측정 및 정도 관리에 관한 고시상 고열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오늘 펜이 조금 이상 작동하고 있네요. 예, 예비조사가 목적일 때 검지관 방식으로 측정한다 했는데요. 현재는 고열을 측정하는데요. 검지관은 우리가 뭐를 측정할 때 썼죠? 가스상 물질 측정에 사용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1번 부분은 틀렸죠. 그죠? 가스상 물질의 작업 환경 측정 시에는 예비조사가 목적일 때 검지관 방식으로 측정한다 라고 했습니다. 틀린 거 1번 되고요. 자, 측정은 단위 작업 장소에서 측정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주 작업 위치에서 합니다. 측정기의 위치는 바닥으로부터 50cm 이상 150 이하 위치에서 합니다. 측정기를 설치한 후 충분히 안정화시킨 상태에서 1일 작업 시간 중에 가장 높은 고열에 노출되는 1시간을 10분 간격으로 연속해서 측정한다. 나머지는 맞는 내용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69번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나왔지만요. 틀리셨다면 파란색 별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적 환경을 평가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지적 환경은 생산적, 생리적, 정신적, 그죠? 자, 우리가 최적화된 환경, 지적 환경은요, 생산적으로 최적화될 수 있고, 생리적, 육체적으로 최적화할 수 있고, 정신적으로 최적화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닌 거 답은 4번 되겠습니다. 70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한랭 작업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저체온증은 몸의 심부 온도가 35도 이하로 내려간 것을 말하고요. 손가락의 온도가 내려가면 손 동작의 정밀도가 떨어지고, 그죠? 손이 너무 차가울 때 굳어져서 잘 안 만져지죠. 시간이 많이 걸려 작업 능률 저하됩니다. 동상은 혹심한 한랭에 노출됨으로써 피부나 피하 조직 자체가 동결하여 조직이 손상되는 것을 말하고요. 근로자의 발이 한랭에 장시간 노출되었을 때 동시에 지속적으로 습기나 물에 잠기게 되면 선단 자람증이 아니고 이렇게 물에 잠겼을 때는 참호족, 참수족 또는 침수족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틀린 설명 4번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틀리신 분들은 파란색 별표하시고 다시 체크하시기 바랄게요. 자, 71번 자주 나옵니다. 입자 방사선으로만 나열된 것은 했습니다. 자, 입자 방사선은 알파 입자, 베타 입자, 중성사죠. 전자기 방사선은 엑스레이, 감마선이 해당되었죠. 그죠? 그래서 맞는 답은 3번 되겠습니다. 72번 넘어가겠습니다. 파란색 별표할게요. 기류를 측정하는 측정기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피토관, 회전날개형 풍속계, 근해날개형 풍속계, 열선 풍속계, 그죠? 이렇게 풍속계가 유속 기류를 측정하고요. 온도계 중에는 카타 온도계, 카타 온도계 들어가죠, 그죠? 피토관, 카타 온도계 따로 기억하시고요. 풍향 풍속계, 풍차 풍속계, 그죠? 그러면 온도계 중에서는요, 카타 온도계 맞는데 흑구 온도계가 아니죠, 그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73번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틀리셨다면 파란색 별표하시면 됩니다. 빛과 밝기 단위를 설명한 것으로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루멘의 빛이 1푸트 제곱의 평면상에 수직 방향으로 비칠 때 그 평면의 빛의 양, 즉 조도는 자, 일단 떨어진 거리가 푸트 단위일 때는요.
예, 조도에 다니는 푸트 캔들이 됩니다. 떨어진 거리가 미터 단위일 때, 그래서 1미터 제곱의 평면에 1루멘의 빛이 비칠 때 밝기는 1룩스다라고 합니다. 그죠? 예, 요거 반대되었네요. 그죠? 1푸트 캔들, 1룩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도라는 건 단위 면적 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이었죠. 그래서 1촉강의 촛불 하나의 밝기로부터 정광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1푸트 떨어진 공면에 비추는 광밀도는 푸트 캔들이 되고요. 1촉강 촛불 하나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1미터 떨어진 공면에 들어오는 광밀도는 룩스데카 된다. 그죠? 그래서 단위 요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75번 예,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다음 중 공장 내부의 기계 설비가 복잡하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작업장 기계에 흡음이 고려되지 않아 실제 흡음보다 과소평가하기 쉬운 흡음 측정 방법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잔향실법인데요. 사빈 메소드, 그래서 잔향실법은 예, 시료 설치 전후 잔향 시간의 차이나 공간 요인을 고려하여 흡음률을 계산하는 건데요. 작업장 기계에 의한 흡음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흡음보다는 과소평가될 우려가 있는 게 1번 사빈 메소드, 그죠? 잔향실법이 되겠습니다. 자, 76번 그저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작업자 A의 4시간 작업 중에 소음 노출량이 76%입니다. 이때 평균치는 소음의 평균치는 몇 데시벨인가 했는데요. 평균치니까 바로 시간 가중 평균 농도 TWA를 물었다. 그죠? TWA는 16.61 곱하기 로그에 지금 시간이 8시간 아니라 4시간으로 나왔을 때는요. 12.5 곱하기 시간 해주시면 됩니다. 분의 D는 뭐냐면 누적 소음 노출량 하시고요. 플러스 90이다. 그래서 자, 그러면 16.61 곱하기 로그 하시고 현재는 시간이 몇 시간이라고 나왔는가 하면요. 4시간이다 라고 나왔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네, 12 곱하기 12.5죠. 그죠? 곱하기 4시간입니다. 분의 예, 소음 노출량이 76%. 그죠? 여기에 플러스 90이에요. 요거 12가 아니라 12.5로 수정하겠습니다. 그죠? 잘못됐네요. 예, 죄송합니다. 12.5, 그죠? 흔히 우리가, 앞에서 계산할 때요, 100분의 D라고 했잖아요. 이 100은 예, 12.5 곱하기 8시간 기준 했을 때로 기준을 삼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시간이 주어질 때는 12.5 곱하기 T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77번 넘어갑니다. 진동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맥박수가 증가하고요. 1에서 3Hz에서 호흡이 힘들고 산소 소비가 증가합니다. 13Hz에서 허리, 가슴 등 쪽에 감각적으로 심한 통증을 느낀다 했는데요. 이렇게 허리, 가슴 등 쪽에 매우 심한 통증은 6Hz 정도에서 느낍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죠. 신체의 공진 현상은 앉아 있을 때가 서 있을 때보다 심하게 느껴진다. 그죠? 그래서 요거 답은 3번이고요. 파란색 별표하시고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78번 넘어갑니다. 예, 시기까지 중요합니다. 공장 내 각기 다른 세대 기계에서 90, 95, 88데시벨의 소음이 발생된다면 동시에 기계를 가동했을 때 합산 소음, 그죠? 합성 소음도를 계산하라 라는 겁니다. 합산 소음 L은 하고요. 기본이 10 곱하기 로그였다. 그죠? 10에 10분의 처음 소음 플러스 10에 10분의 두 번째 소음 이렇게 해서 다 더하시면 되었다. 그죠? 10 곱하기 로그 하시고요. 10에 10분의 첫 번째 소음은 90이죠. 플러스 10에 10분의 두 번째가 95 플러스 10에 10분의 88 요거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96.81데시벨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79번 앞에서 나왔습니다. 사람이 느끼는 최소 진동역치로 옳은 것은, 그죠? 사람이 느끼는 최소 진동치는 55 플러스 마이너스 5데시벨이다 했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실기까지 중요하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적정 공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했습니다. 자, 산소 농도는요, 18% 이상 23.5% 미만이죠. 탄산가스는 CO2죠, 그죠? 요거는 1.5% 미만. 일산화탄소 CO 는 30 ppm 미만이고요. 황화수소 H2S죠, 그죠? 10 ppm 미만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맞게 된 것은 그죠? 일산화탄소, 탄산가스, 황화수소가 10 ppm 미만. 답은 4번이 맞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산업 독성학 81번 넘어가겠습니다. 규폐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직업적으로 석영, 그죠? 또는 우리 유리규산, 이산화규소 같은 말입니다. 그죠? 에 노출될 때 폐의 섬유증이 나타나서 생기는 진폐증이다. 맞죠? 그죠? 성면의 고농도 분진을 흡입할 때 발생한다. 요거는 틀렸습니다. 자, 이산화규소 유리규산이기 때문에요. 채석장 모래 분사 작업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잘 걸리는 폐질환 맞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집트 미라에서도 발견된 오래된 질병이다. 그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82번 넘어가겠습니다. 입자산 물질의 하나인 듐의 발생 기전 3단계입니다. 일단 듐은요, 금속을 용접한다고 녹이니까 금속이 증기화됩니다. 이 금속의 증기가 산소랑 만나서 산화작용한다. 산화물을 만들어요. 그죠? 증기물의 산화. 공기 중에 이제 차가우니까요. 다시 냉각되면서 응축, 고체가 됩니다. 산화물의 응축, 세 가지 단계죠. 그죠?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거 답은 2번 되겠습니다. 83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20년간 성면을 사용하여 자동차 브레이크 라이닝과 패드를 만들었던 근로자가 걸릴 수 있는 대표적인 질병과 거리가 먼 것은? 자, 우리가 성면은요, 성면폐증, 폐암, 악성 중피종은 늑막의 암이 생기는 겁니다. 세 가지, 그죠? 아닌 거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84번 보겠습니다. 유해 물질의 생체 내 배설이다. 그죠?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유해 물질은 대부분 위에서 대사되는 게 아니라 어디죠? 대사되는 건 간이죠. 자, 그래서 이 대사를 통해서 독성이 감소나 증가될 수 있다라고 했고요. 흡입된 유해 물질은 수용성으로 대사되고 유해 물질의 분포량은 혈중 농도에 대한 투여량으로 산출하고 유해 물질의 혈장 농도가 50%로 감소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반감기라고 합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85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앞에서도 나왔는데요. 틀리셨다면 파란색 별표 다시 체크하세요. 조혈장기의 장애, 그죠? 다시 말하면 조혈기관 장애는 재생불량성 빈혈이 되겠는데요. 입히는 정도가 가장 낮은 거, 그죠? 벤젠, 납, TNT는 해당되는데 망간은 피망, 파망, 파킨슨 증후군을 유발한다라고 했다, 그죠? 86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화학물질을 투여한 실험동물의 50%가 관찰 가능한 가역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양이다 했습니다. 가역적인 양은 D죠, 그죠? 50%, 50이에요. 요거는 실험동물의 50%가 가역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약의 복용량이다가 되고요. 이 C 할 때는 투여 농도에 대한 과반수 영양 농도다라고 하면 C가 됐다. 그죠? 현재는 양이다라고 했으니까 답은 1번의 ED 50이 답이 되겠습니다. 87번 가겠습니다. 요거는 틀리셨다면 파란색 별표하시기 바랍니다. 금속 독성에 관한 일반적인 특성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금속의 대부분은 이온 상태로 작용합니다. 생리 과정에서 이온 상태의 금속이 활용되는 정도는 용해도, 어떻게 잘 녹는지에 따라서 몸에 흡수하는 게 달라집니다. 금속과 유기화합물 사이의 강한 결합력은 배설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용해성 금속염은 생체 내 여러 가지 물질과 작용하여 수용성 화합물로 전환된다라고 했는데요. 100% 수용성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 결합의 형태에 따라서 다양한 화합물로 존재하게 됩니다. 옳지 않은 거 답은 바로 4번 되겠습니다.
88번 넘어갈게요. 작업자가 납듐에 장기간 노출되어 혈액중 납의 농도가 높아졌을 때 일어나는 혈액내 현상이 아닌 것 했습니다. 그죠? 혈액중의 납 농도가 높아졌을 때는요. 칼륨이죠. 그죠? K 플러스 이온과 수분이 감소하게 됩니다. 삼투압이 증가하여 적혈구가 위축되고 적혈구 생존 시간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K 플러스와 수분이 손실되고 삼투압에 의해 적혈구 위축, 적혈구 생존 시간 감소, 그죠? 그래서 요 틀린 건 4번 되고요. 요것도 틀리신 분은 파란색 별표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8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하죠, 그죠? 화학물질의 생리적 작용에 의한 분류에서 종말기관지 및 폐포 점막 자극제. 자극제인데 물에 금방 녹아버리는 건 상기도 점막 자극제죠. 조금 더 물에 대한 용해가 중간 정도인 건 속까지 내려가서 상기도 점막 및 폐조직 자극제가 되고요. 물에 잘 녹지 않는 게 가장 깊이 내려갑니다. 종말기관지 폐포 점막 자극제죠. 여기에 해당되는 건 이산화질소, 삼염화비소, 포스겐 등이 해당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답은 2번의 이산화질소가 되겠습니다. 90번 넘어가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단시간 노출 기준 STL은 근로자가 1회 단시간 몇 분이라고 했습니까? 그죠? 15분 동안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경우의 기준이다라고 했습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91번으로 가겠습니다. 폴리비닐 중합체를 생산하는 데 많이 쓰이며 간장애와 발암작용이 있다고 알려진 물질은 이라고 했습니다. 염비육종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그죠? 염비했거든요. 염화비닐은 육종인데 혈관육종, 그죠? 간에 혈관육종을 일으킨다라고 했습니다. 답은 3번의 염화비닐 되겠습니다. 96번 볼게요. 92번.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우리가 알레르기성 반응은 극소량 노출에 의해서도 피부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관련 세포는 대식세포, 림프구, 랑거안스 세포로 구분됩니다. 항원에 노출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노출되었을 때, 일정 시간이 지나고 다시 노출되었을 때 세포 매개성 과민 반응에 의하여 나타나는 부작용의 결과도 되고요. 알레르기원에 노출되고 이 물질이 알레르기원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데요. 그 기간을 휴지기라 한다 했는데 휴지기가 아니라 유도기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틀린 거 4번 되는데요. 이것도 틀리신 분들은 파란색 별표 다시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3번 넘어가겠습니다. 망간 중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망간은 호흡기 노출이 주 경로가 되고요. 언어장애, 균형감각 상실, 파망, 피망, 파킨슨 증후군이죠. 그래서 언어장애나 균형감각 상실 나타나죠. 전기 용접봉 제조업, 도자기 제조업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 세 가지 맞는 거죠. 그죠? 3가 이상 망간에서 주로 발생한다. 틀린 내용은 바로 4번 되겠습니다. 자, 94번 넘어가겠습니다. 남성 근로자의 생식 독성 유발 요인이 아닌 것. 그죠? 자, 이렇게 남성 근로자의 생식 독성 유발 요인은요, 물리적, 사회적 인자로 흡연이나 음주나 고온, 전리 방사성 같은 게 영향 주고요. 중금속은 망간, 카드뮴, 납, 그죠? 산업체에서 노출될 수 있고요. 화학물질은 농약, 염화, 비닐, 알키라제, 유기용제 등이 되고요. 의약품은 항암제, 호르몬제, 마취제 같은 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아닌 거 뭐 있습니까? 네, 1번의 풍진이 해당되지 않죠. 그죠? 파란색 별표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이죠. 납입니다. 인체 내 침입 경로 중에서 피부를 통하여 침입하는 것은 무엇인가 했는데요. 자, 우리가 유기납이죠. 4알킬연 또는 4메틸연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피부를 통해 흡수가 됩니다. 자, 답은 2번의 4메틸연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96번. 네.
산업역학에서 상대 위험도 값이 1인 경우가 의미하는 것은, 자, 우리가 상노비였거든요. 상대 위험비는 노비, 그죠? 비노출군에서 질병 발생률분의 노출군에서 질병 발생률인데요. 이게 1이라는 건 비노출군이나 노출군이나 질병 발생에 차이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직업 때문에 노출되었는데 직업이 질병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지 못했다라는 걸 뜻합니다. 그죠? 노출과 질병 사이에 연관이 없다를 의미하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9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실기 대비해서 암기해야 됩니다. 그죠? 예, 우리 벤페놀 그랬죠. 페놀 냄새가 배었다 그랬죠. 그죠? 크레졸 묻은 털에 벤 페놀 냄새. 이렇게 기억했거든요. 벤페놀, 소변 중에 페놀, 벤젠은 맞습니다. 메틸마녀 크시더니 그랬죠. 메틸마녀 크시더니 이렇게 외웠거든요. 크실레는 소변 중에 메틸망요산이죠. 이렇게 틀렸죠. 예, 그 다음에 스틸벤만델린 그랬죠. 그죠? 그래서 스트레니만델린산이고요.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은 포클로로에틸렌 동일합니다. 소변 중에 트리클로로초산 또는 삼염화초산이 되죠. 자, 그래서 스티렌은 소변 중에 만델린산, 퍼클로에틸렌은 소변 중에 삼염화초산. 틀린 거 2번 답이 되겠습니다. 98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중금속의 종류는 했습니다. 이 중금속 중독의 특징적인 증상은 구내염이다. 이것만 봐도 나온다. 그죠? 정신 증상, 근육 진전입니다. 급성 중독 시에 우유와 계란 흰자를 먹이고요. 만성 중독 시 취급을 즉시 중지하고 발을 투여한다. 뭡니까? 예, 바로 수은 중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납에 노출된 근로자가 납 중독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변을 시료로 채취했을 때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닌 것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납 중독 진단 검사죠. 소변 중에 코프로포르피린 배설량을 측정하죠. 그래서 소변의 코프로포르피린 요건 맞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소변 중에 ALMA입니다. 그죠? 햄의 정규 물질이죠. 델타 ALA 요것도 맞겠죠. 자, 그런데요. 혈액 검사다. 그죠? 그 다음에 혈중에 ZPP는 징크 프로토프로프린인데요. 징크 프로토프로프린은 소변이 아니라 이거는 어디예요? 혈중에 하는 검사잖아요. 그래서 소변으로 측정하는 항목이 아닌 것은 답은 4번 되죠. 틀리셨다면 파란색 별표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주 나옵니다. 중추신경 억제작용이 가장 큰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억제작용의 순서다. 그죠? 할로겐, 에테르, 에스테르, 유기, 알콜, 알켄, 알칸 순서였죠. 자, 그래서 요 중에서는요, 2번의 에테르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2년 2회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그렇게 특별히 뭐 새로운 문제가 많이 보이진 않았다. 그죠? 하지만 본인이 틀린 문제는 항상 본인만이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특히나 뒷부분에 독성화가고요. 예, 요 두 과목은 과락을 대비해서 기출문제를 좀 더 꼼꼼하게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은 과목입니다. 틀린 내용들 다시 한번 꼭 체크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